그럼 첫 번째로 메타버스 고객 경험과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LG U+ 서비스 인사이트 팀 이상엽 책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네, 오늘 저는 메타버스 고객 경험과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35분 정도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LG U+에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전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단 메타버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IoT 서비스, 그다음에 TV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전략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화두고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키워드가 이제 되었는데요. 지금 U+에서도 가상 오피스라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가상 오피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U+에서도 가상 오피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해당 아마 기사에서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해당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기 전에 고객 관점에서 우리의 그 가상 오피스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고객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과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됐던 메타버스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메타버스 현상이라든지 메타버스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 진행을 했었던 가상 오피스와 관련된 어떤 시장 트렌드라든지 진행하면서 느꼈던 레슨 앤 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마 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메타버스 정의와 관련된 어떤 담론들은 학계에서 아니면 어떤 기구에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관계자, 생태계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전략 방향에 따라서 또는 마케팅적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지 팀 스윈 이런 분들이 많이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의 자체에 대해서 이것만이 정의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인터넷 3.0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의 어떤 전달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도 보고 실시간 방송도 하고 3D 어떤 작업들도 하고 뭔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초기 시장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구루들이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함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IT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2000년대 초반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코스닥 시장에서 큰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들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큰 패러다임이 넘어갈 때 버블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메타버스 패러다임 속에서 진짜 메타버스 서비스 또는 진짜 고객 관점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아마존이랑 빅테크 기업인 구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하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대감의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슬슬 버블들이 빠지는 시점도 오게 될 텐데요. 결국은 어떤 트렌드를 단순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고객 관점으로 진짜 자사의 어떤 전략 방향에 따라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나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닐 스티븐슨이 SBS D 포럼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를 뭔가를 내리기보다는 메타버스의 단편적인 조각들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 그리고 아바타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어떤 작가 또는 이제 퓨처리스트인데요. 이제 그분도 말씀을 하시는 게 메타버스가 어떤 다양한 서비스 쪽에서 조금씩 그런 어떤 조각들을 관련된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초의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 그 세컨 라이프의 창업자인 필립 로즈테일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인터넷이 혼자만의 공간이었다면 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SNS들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사실은 이제 SNS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소셜리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필립 로즈테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의 인터넷 대비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혼자만 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찐팬을 어떻게 만들고 팬덤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부캐, 멀티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그 메타버스 요소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선행 기술이라든지 IT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 위주의 회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기술이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연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사실은 효율성에 기반한 어떤 UX 설계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이제 트리 구조로 이제 상품의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취득할 수 있느냐, 캐치할 수 있느냐, 접근성이 좋으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기존의 UX는 평면상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회적인 연결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3D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런 분들을 공간감을 주고자 하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VR, AR 글래스를 쓰고 가상 공간에서 이제 어떤 뭐 같이 오브젝트를 돌려본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쇼핑으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VR, AR 그 글래스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가상 공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효율성만 따진다면 사실은 백화점까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아울렛을 가지 않고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백화점을 가고 아울렛을 가는 이유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 구경도 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어떤 뭐 요즘 사람 많이 몰려 있는 어떤 상품들은 어떤 건지 인기 있는 상품들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쇼핑하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진행을 하는데 실제 착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연결 그리고 실제 뭐 몰입감 있는 경험이 이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경험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Z축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메타버스라는 패러다임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웹 1.0, 웹 2.0이 기존에 이제 텍스트 그리고 2.0에서는 2차원이죠. 이미지, 영상
이었다면 3.0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Z축 그리고 공간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새로운 요소로 부여가 됨으로써 이 공간 안에서 기존에는 하나의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텍스트, 이미지들이 전달을 제대로 했고 그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주고 받았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의 전달이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의 고객 경험에 얼마나 베네핏을 줬고 도움을 줬고 이제 이런 고객 경험의 어떤 스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웹 3.0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는 이 인터넷의 경험이 그 디지털 라이프에서의 경험이 실제 생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가상 세계라고 존재를 하고 기존의 실제 생활과 유기적으로 이제 주고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웹 2.0에서는 예를 들어서 VR로 우리가 뭔가 미디어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쉼을 위해서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같이 응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VR 게임 같은 경우는 같이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단순하게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그 미디어 시청을 같이 경험을 공유를 한다는 측면이 새로운 관점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메타버스에서는 웹 3.0이라고 이 속에서 3차원이라는 Z축이 사용이 된다는 게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Z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뭐 실제로 뭐 CEO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분들이나 시장에서도 보통 그래픽이라든지 3D, 2D에만 포커싱을 해서 메타버스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립 로스테일이 현재 CEO로 재직을 하고 있는 하이피델리티라는 회사의 어떤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3D 아바타가 중심이 아니고 그 공간감이 있는 음향, 오디오, 소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Z축을 만드는 요소들은 3D 뭐 이런 어떤 그래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향에 영향을 주는 어떤 공감감과 관련된 스페셜 오디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나아가서는 이게 3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Z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뭐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촉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인간의 오감 또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차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비머블이라는 회사의 메타버스 회사의 존 레이도프라는 CEO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3D, 2D가 아니고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픽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물리적 공간, 거리, 객체에 대한 거침없는 탈물질화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지에 조금 더 뭐 너무 제한돼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공간과 오디오라든지 이런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맥락 또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인터넷 2.0에서 채워주기 어려운 상위 욕구를 메타버스에서는 새롭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웹이라든지 또는 모바일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고객 밸류라든지 고객 경험을 보면 사실은 결국은 저는 이제 뭐 고객과 사람을 연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메슬로우의 어떤 5대 욕구, 7대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창작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실제 사람만 봐도 배고픔이 해결돼야지 뭔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뭔가 창작을 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메타버스도 일단 모바일 서비스도 어떤 안전을 도와주거나 사회적인 걸 도와주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 좀 더 그 밑에 단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Z축이라든지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존경의 욕구라든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게끔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기 모바일 서비스로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페이스북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자아실현 쪽으로 가면은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뭐 구글의 블로그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글을 쓰고 만들어내고 유튜브도 어떤 창작을 해서 소통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내가 뭐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라는 것들이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순하게 이런 뭐 욕구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 부캐 이런 것들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 기술적인 트렌드, 뭐 5G라든지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망라할 수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인간들 세상 속에서 어떤 고객들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부캐, 페르소나, 그다음에 창작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뭐 요즘은 또 엔잡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렌드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이제 그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보다도 훨씬 더 창작의 영역이 많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유튜브가 설계해 놓은 어떤 광고 시스템에 대한 베네핏을 창작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다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어떤 그 안에 게임이라든지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고객 경험 측면에서 자아 실현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개개인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북 메타를 발표를 하면서 마크 주커버거가 이제 메타버스, 자사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인바디드 인터넷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체화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결국은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단순하게 일방향적인 어떤 그거를 단순하게 시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가상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가상과 물리적인 공간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안에서 함께 놀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용어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이 가미된 어떤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메타버스가 그래서 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가 좋아지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참석하신 어떤 분들 또는 회사에서도 고객한테 뭘 제공해 줄 건데, 뭐 고객에게 부자를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을 줄 건지, 아니면 자아실현이라는 밸류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어떤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레젠스, 같이 존재하는 그런 느낌. 뭐 아마 제페토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써보면 3D 가상 아바타를 앞에서 왔다 갔다, 또는 게임만 해도 이제 이 프레젠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 또는 기존의 게임과 메타버스 게임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프레젠스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존과 다른 점은 게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게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 이제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보면은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 공간, 어떤 이런 것들을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것대로 내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오브젝트들을 사고 팔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갔을 때 메타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특히 국내 회사들이 NF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뭐 주식 시장에도 뭐 오르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게임이기 때문에 프레젠스는 가지고 있고,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요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래 잠재력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부는 앞쪽에 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로블록스라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든지 포트나이트를 보면 내가 만든 아바타가 있죠. 그리고 아바타에서 나를 꾸밀 수도 있고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아바타 자체 제페토 서비스가 스노우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진 필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제페토 서비스가 됐던 것처럼 아바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란 것이 존재를 하고 아바타와 공간 사이를 채워주는 어떤 오브젝트 뭐 건물이 될 수 있고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오브젝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오브젝트들 뿐만 아니고 이미지가 작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로블록스 내에 구축이 되어 있는 구찌 가든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 자사의 전략 방향이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뭐 구찌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머스 또는 쇼핑 회사 이런 쪽과 콘텐츠 제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바타 공간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디오를 크리에이션이라는 요소로 저는 정의를 했고요. 그 크리에이션 결과물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어떤 그 화폐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하나의 요소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 현실에도 영향을 주는 경험이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6가지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아바타 옆에 작은 모양으로 제가 NPC라고 이제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NPC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아마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미션을 클리어할 때 또는 어떤 뭐 치료를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포트나이트에서 약간 힐링 그러니까 힐이 치료를 해주는 어떤 반창고라든지 의료용 기구를 여기서 구매를 하는 어떤 캐릭터였는데요. 그래서 플레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아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산업에 뭐 의료, 헬스케어, 가상 오피스, 커머스 이런 쪽에 있지만 이 NPC라는 캐릭터를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교육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또는 그게 뭐 음악 서비스라고 하면은 또 음악 나름대로의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 그리고 가상 오피스라고 하면은 내 일하는 어떤 스케줄에 맞게끔 어떤 AI NPC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자사의 고객 경험을 들여다보시고 뭔가 커스터마이징된 거, 뭔가 최적화해줘야 되는 거를 쓸 때 NPC라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객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드리면 뭐 너무 많죠. 근데 실제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팬 아티스트 경험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BTS 콘서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실제 게임 단순하게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게임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밴드를 나눠 적어 있다면 밑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팀을 나눠서 응원을 한다거나 뭔가 클릭을 함으로써 응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풍선 같은 걸 맞추면서 이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막 이동하면서 이제 콘서트를 즐기는 장면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콘서트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콘서트 경험뿐만 아니고 이게 다른 뭐 교육이라든지 가상 오피스라든지 커머스라든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안에서 우연하게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간이긴 하지만 그쪽에 올린 저희가 피드를 볼 때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현재 내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진 않고 그리고 오늘 저희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으로 이제 있긴 하지만 어떤 표정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를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연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위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해외 서비스인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고 뭐 보스턴에 일하는 사람 또는 뭐 유럽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제가 캡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쪽으로 가보면
이거는 이제 호두 잉글리시라는 서비스인데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NPC라는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번째 그 고객 경험으로 봤을 때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로블록스가 요번에 개발자 회의에서 옷을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옷을 여러 겹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4등신, 8등신 이런 것들도 또 실제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스튜디오 역할에 대한 기능,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이제 이런 서비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아이템 그리고 NFT를 통한 어떤 예술 작품 이런 것들도 거래할 수 있고 실제 부동산도 거래를 할 수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향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실제 커머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하고도 이제 영향을 많이 새로운 고객 경험 측면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경험의 예시로 제가 이제 요거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인데 엑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플레이 투 원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메타버스 사례 중에 이제 하나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동남아의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다큐멘터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를 뭐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생계 활동을 위해서 실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홍수가 났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실버 세대들이라든지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생활비를 많이 벌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집 홈페이지를 가보면 실제 이런 어떤 가상 인테리어라는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공간에서 실제 공간처럼 아바타를 부여를 하고 같이 집들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뒷부분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좀 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지금 소통을 하고 있지만 올해 또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재택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려면 링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전달을 해야 되고 이메일에서 다시 또 클릭을 해야 되고 또 안 온 사람 있으면은 다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얼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줌 피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고객 경험도 얘기를 드리고 그 회사의 전략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커넥트 2021에서 이제 이런 어떤 씬들을 얘기를 해줬죠. 여러 가지 사실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일 또는 가상 오피스가 하나의 메타버스의 어떤 전략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회사도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소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오피스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바타를 뭐 다채롭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유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가상공간 VR 속에서 워치를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VR 기기, 워치 기기 이런 디바이스들끼리 연동을 굉장히 심리스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셋 또는 인프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메타버스 월드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의 메타버스 전략은 그런 어떤 디바이스 기기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 생태계 자체를 이제 가져가려는 어떤 전략들이 아마 이런 어떤 씬에서 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메시 또는 팀즈라는 강력한 어떤 가상 오피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그 가상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프라이버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고 실제 AI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실시간 번역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방이 최근에 직방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메타버스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을 했죠. 직방 같은 경우는 메타폴리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실제 롯데라든지 몇몇 회사들과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워크플레이스, 가상 오피스라고 하지만 각각의 회사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고객들 또는 각각의 회사들의 어떤 전략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이 가상 공간 속에서도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에서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롯데에 임대를 해준다거나 또는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실제 직방 회사 임직원들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어떤 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 과정들도 이제 여기에는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단순하게 이미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귀여운 이미지 그리고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를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카메라는 켜고 끄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팀즈,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바타 얼굴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표정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면 메타폴리스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가상 임대 서비스와 관련된 방향으로 거기에 맞는 타겟 고객에 맞는 전략 방향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고객 경험을 정의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죠. 이제 뭐 애초에 이 게더타운이 시작이 된 계기가 작은 어떤 게임 회사, 게임 서비스를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 만든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경험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구글 미트라든지 팀즈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려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의가 많이 늘어진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스몰챗 같이 가볍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1대1 면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1대1 면담을 줌이나 구글 미트로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 나의 어떤 또 다른 분신 같은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회의 절차가 간소화 always on 접속 커넥티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을 그 속에서 이제 일을 같이 뭐 20명, 30명 일을 하는 것만으로 소속감, 친밀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감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안에 아바타를 어떻게 꾸미고 표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인터랙션까지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 가상 오피스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소웍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게더타운이 이런 이미지였다면 소웍은 이제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Where great teams love to hang out. 그러니까 가상 오피스가 우리가 현재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이 왜 재미있으면 안 돼? 일이 왜 회사라는 공간이 왜 즐거운 공간이면 안 돼라는 것에 어떤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전략 방향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UX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웍이라는 서비스도 보면 일단은 굉장히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게더타운이 2D 정도의 어떤 그래픽이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2.5D 그리고 아바타도 한 3등신, 4등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작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이 훨씬 더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단순하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하트 모양, 어떤 뭐 응원하는 모양 이 정도였다면 졸리는 모습, 그 다음에 황당한 표정, 그 다음에 화가 나는 표정,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되게 엄한 일을 시켰을 때 되게 황당하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하고 또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실제 저 그 카페테리아 같은 공간에서 우버 이츠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 공간 내에서 실제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 같은 경우는 그 가상 오피스 공간을 되게 이제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나무라든지 틀이라든지. 저희도 회사 가면은 내 공간을 뭐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은 피규어를 꾸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버벨라라는 서비스는 또 다릅니다.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전시 컨벤션에 맞춘 어떤 공간에 대한 UX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은 아예 완전 보트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또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팀 사람들과 같이 이 서비스를 써봤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채팅으로만 만났던 사람들을 같이 공간에서 아바타가 같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노니까 약간 여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감 때문에. 물론 실제 여행하는 것과 다르지만 경험에서 주는 새로운 느낌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상 오피스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페이셜도 좀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또 아바타 자체도 나하고 되게 닮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협업에 포커싱된 서비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U+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 뭐 스몰 챗이라든지 아니면 소속감 친밀함 그리고 저희도 2.5D로 그 구성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고 실제 그 가상 오피스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기 힘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우측에 보면은 어떤 알람이라든지 스케줄에 맞게끔 할 일 투두리스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AI와 접목된 비단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AI와 접목된 어떤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트렌드도 좋지만 어떤 고객 니즈와 회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서 내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바타 공간, 콘텐츠, 스튜디오, 가상경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사람들의 어떤 적응성과 기술의 진화 속도인데 기술의 진화 속도가 훨씬 빠르죠. 하지만 그 간극을 고객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는 걸로 메꿔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때 결국은 또 많은 기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도 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 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겟 고객을 구체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툴을 통해서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엽 책임님과 지금부터는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책임님 질의응답 시간 가져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한 가지 정도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고객이 많을 텐데 이들을 끌어오게 할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런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강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실제 나와 있는 서비스들의 아까 제가 이제 강연 말미에 메타버스 기술 또는 메타버스 요소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들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밀레니얼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가상
클럽하우스, 가상 클럽하우스 같은 서비스를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페토 같은 경우는 Z세대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또 그거보다 더 어린 Z세대를 타겟팅으로 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직장인들 중에서도 스타트업으로 할 거냐, 대기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쇼핑 서비스면 쇼핑 서비스, 그럼 쇼핑 서비스 중에서도 어떤 타겟을 내가 타겟으로 할 건지, 가상 오피스라고 하면 어떤 타겟으로 할 건지, 내가 교육 서비스라고 한다면 교육 서비스 중에서도 뭐 초, 중, 고가 있을 것이고, 초중 중에서도 뭐 저학년이 있을 거고 고학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단순하게 데모뿐만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뾰족하게 정의를 하고, 그 뾰족하게 정의된 타겟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진행을 하는 방식은 고객을 직접 뭐 만나본다거나 데이터를 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강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타겟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겟, 그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집중해 봐라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LG U+ 서비스 인사이트 팀 이상엽 책임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에서는 실사례로 보는 AI 테스팅과 품질 확보 전략을 주제로 어니컴 성능 솔루션 사업부의 손영수 상무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손영수 상무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35분이라서 퀵하게 핵심만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약간 카메라랑 달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어니컴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법무부랑 과기부랑 같이 하고 있는 안면 인식과 식별 추적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테스팅 및 검증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관세청의 불법 복제 판독에 대해서도 TTA랑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음성인식 스피커도 꽤 오랫동안 AI 테스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킥하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일단 우리가 머신러닝을 분류를 하면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제 강화학습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도학습은 이미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우리가 데이터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밝히는 걸 말하는 거고, 강화학습은 더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수련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지도학습은 회귀라는 게 있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향후 데이터를 추측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팸이랑 스팸이 아닌 메일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뽑았었는데, 이제 이런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머신러닝이 알아서 발견해주기 때문에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강화학습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쿠키런 같은 게임을 AI가 하는 걸 많이 보셨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적재적소 타이밍에 뛴다거나 슬라이딩을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그걸 잘하게 되면 계속 이제 보상을 줌으로써 그걸 잘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AI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들이 기업들을 만나거나 이 AI 모델을 만들고 싶은 분을 만날 때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AI가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AI 기술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AI를 도입하는 기업들, 특히 정부나 굉장히 큰 기업들은 뭔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혀 가공되지 않는 굉장히 부족한 데이터들만 있죠. 그리고 AI 모델 기업들도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델을 학습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그런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관리자나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테스팅이나 품질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걸 고민하셔야 되면, 이 간극을 줄여줘야 됩니다. 이 기업은 이러이런 모델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가능한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현실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추출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같이 가공을 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적정한 품질, 예, 모델, 성능 지표를 도출한 다음에, 예, 평가 데이터랑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모델이랑 실제 구현한 거랑 갭이 크고 그 사이를 잘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파이프라인, 요것도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또 AI 모델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충분히 모델과 학습 데이터 충분히 튜닝을 하고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얘를 평가하고 얘를 경량화해서 배포하는 형태대로 실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엔지니어적인 관점인 거고요. 실제 이제 관리자나 좀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그대로 학습을 시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전처리나 가명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하는 음성 같은 거를, 이것들은 누군지 식별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스펙트럼 데이터로 변경을 한다거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갈 수 없는 아예 상황을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것들 빈스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예전에 비해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잘 관리하고 어떻게 파기까지 할지, 그리고 어떻게 위스탁 관계를 맺을지까지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개인정보 일단 비식별화 처리,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얘가 굉장히 편향적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지금 구글 음성인식 스피커가 있는데, 저희 같은 성인 남자나 여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7살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BTS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은 거의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고 여자의 소아의 음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향적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지금 큰 이슈들은 이 대국민 서비스나 굉장히 넓은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이 편향성에 대한 이슈들을 극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방언이 좀 심하잖아요. 그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향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평가가 됐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게 결과가 나왔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대해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AI 쪽으로는 기술이 이미 냉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 미국은 앞으로 이제 수입되는 AI 모델에 대해서 미국 국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AI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관련된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들로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향후 이슈는 AI의 높은 정확도도 있겠지만 소외 계층이나 편향적이지 않게 AI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얘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까지도 이제 고민할 수 있게 트레이스빌리티를 갖춰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만들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 준비인데요. 이게 실제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 데이터를 그냥 학습을 하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어떤 구성 세트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EDA, 탐험적 아니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스윗비즈 같은 오픈 소스들을 이용하면 얘에 대한 분류들을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제가 링크에 달아놨지 않습니까? 요것들 눌려서 보시면 데이터들을 쉽게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편향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 모델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델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의 품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가 잘 구성됐는지를 잘 시각화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파일이 깨지지 않는지, 뭐 라벨링이 깨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실례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실제 이제 우리 중국 공항에서 만약 우수한 AI 모델이라고 판단한다면 중국인이 대다수가 입국 출국을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인만 잘 맞추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은 못 맞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규 분포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데이터들을 균등 분포로 만들어서 학습하고,
가능한 균등 분포로 테스트를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약점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데이터를 이제 학습 데이터나 평가 데이터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데이터 모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실제 이 AI 모델이 훌륭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AI 모델이 학습한 이미지의 해상도를 봤는데 왼쪽 거는 굉장히 다양한 해상도에서 학습을 했죠. 그러니까 낮은 해상도부터 높은 해상도까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낮은 해상도도 맞출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굉장히 고품질의 해상도에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낮은 해상도에서 어떤 특징점을 추출해가지고 맞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구성이 됐는지 볼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오픈CV 라이브러리만 열리느냐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필이라고 하는 다른 라이브에 잘 열리느냐. 왜냐하면 오픈CV 라이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 잘 열리냐를 체크를 해야만 당연히 얘가 학습 데이터에서 가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코코 챌린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객체인식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모델이 정면 사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면 사진으로 학습만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측면에 있는 데이터들은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학습했냐. 이거 학습 데이터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AI 모델의 성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도가 밝은 곳에만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찾아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도 다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다양한 품질들을 체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농산물의 어떤 병충해를 체크하고 싶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자주 걸리는 병은 찾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걸리는 어떤 병충해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작게라도 확보됐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간이라는 걸 써가지고 없었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등 분포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AI 모델이 조금 높은 성능이 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를 하시되 없으면 이러한 간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변조해서 만들고 이걸 학습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 이게 더 나가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 같은 차들은 이제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학습을 하겠지만 실제 차에서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업계에서 어떤 바람도 부냐면 게임에서 차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임 데이터로도 이제 실제 충분히 학습하는 상황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 품질을 이제 잘 구축하고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잘 학습시켜서 얘가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는지 측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모델을 직접 만드셔도 되고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들은 이미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면 인식 모델만 하더라도 이미 16개 이상 있고, 뭐 대표적으로 쓰는 모델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페이스낙 같은 것들 사용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가져 쓰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으로 데이터 충분히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겠죠. 그때 얘가 최고의 성능이 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이퍼 파라메타 최적화라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셔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튜닝을 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1DB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해서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주는 사스형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쉽게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사스 우리 데이터가 워낙 민감한 거라서 외부의 데이터가 나가는 게 좀 두렵다라고 하시면 1DB 말고 딥킷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치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툴을 통해 가지고 AI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됐고 어느 정도 정확적으로 나는지를 충분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모델 평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립된 지표도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전혀 새로운 지표를 요구한다라면 좀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보면은 뭐 TP, FP, FN, TN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건 각각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 AI 모델에서는 프리시전, 리콜, 정밀도랑 재현율이라는 걸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맞다라고 한 것 중에 실제적으로 맞는 것들을 정밀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맞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하나의 지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 동안 맑은 날이 20일인데 우리 모델은 확실히 맞는 이틀만 맞다라고 주면은 자기가 모델이 맞다라고 한 날 프리시전에서는 당연히 100%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우수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28일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프리시전 리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어큐런시라는 정확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rue를 true라고 정확히 예측한 경우랑 false를 false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가 AI 쪽에서 이 어큐런시 정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굉장히 편향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기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건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건기라고만 맞춰도 거의 뭐 80% 이상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가능한 균등 분포로 골고루 해서 테스트하는 게 좋지만, 평가하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한 가지 케이스를 못 맞추더라도 99%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라도 데이터가 편향적인 경우에는 실제 이 조합 평균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라는 거, F 스코어를 써가지고 한쪽이라도 잘 못 맞추면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어떤 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임밸런스 할 때는 보통 이 앞에 있는 어큐런시랑 이 F1 스코어를 같이 써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좋은 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들이 민감도랑 특이도라는 건데요. 병에 걸린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 그리고 특이도는 건강한 사람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확률이고, 이제 아까 컴퓨터 매트릭에서 이제 아래 두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런 지표들로 흔히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굳이 수신자 조작 곡선인데 애매한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예를 들면은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같다 틀리다라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할 수도 있는데, 50% 이상 같으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60% 이상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기준에 다 부합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ROC입니다. 그래서 밑에 X축에서 0.1부터 뭐 1까지 있는데 이거를 0.001로 나눠 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에 다 만족을 하면은 보시면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첫 번째 지표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면 이게 우수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서 측정할 때 이 ROC를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ROC 그래프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게 다 99.99%다, 이게 높다라고 하면 조금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 밑에 넓이 area under ROC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을 색칠을 해서 얘 넓이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코어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모델이 너무너무 우수하다. 그래서 다 99.999, 99.991, 99.9989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다 99.99이기 때문에 모델의 우수성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거꾸로 100에서 99.9를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0.001, 0.009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모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연구가 잘 돼서 우수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 걸 지표로 삼아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면식 같은 경우는 본인 거부율, 난데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경우, 난 등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전혀 다른 사람이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과시키는 경우는 뭐 타인 수락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하게 되면 얘는 틀린 경우이기 때문에 점수가 당연히 0에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처럼 0에 가깝게 그려져야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0에 수렴하면은 좋은 그래프, 좋은 성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크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평가인데요.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모델 평가입니다. 뭐냐면 이제 실제 많은 논문이나 기업들이 말할 때 우리는 정확도 99.99%를 달성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은 데이터들이 왜곡돼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코 챌린지처럼 다 정면 사진만 보여주고 이거를 다 측정하면 당연히 99.9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발전한 모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모델을 평가할 때는 이 점수가 99.9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약점이 나올 수 있게 평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보면 이건 누구나 노트북이라고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세청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실제 이 관세청을 할 때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박스를 함부로 다 뜯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품일 수도 있고 이걸 지나치게 잘못한 거 상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로 일부 가려져 가지고 살짝 뜯어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측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장지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얘가 이 물건이다라고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어떠한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평가 데이터셋으로 측정을 했는지 그 자체가 오픈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많이 공개된 우리가 뭐 99.99 인식했다는 연구들을 보면은 실제 평가 데이터셋 자체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냉정한 데이터로 평가했는지를 오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제 어느 물건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면이고 비정면이 있는데 정면이 훨씬 잘 맞추고 비정면이 못 맞추고 가려지지 않는 물건을 더 잘 맞추고 조도일 때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지 장애물이 있을 때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알고리즘을 받는 분도 우리 모델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정확도 99%예요. 80%예요. 이렇게 그냥 리포트를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 데이터셋도 되게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이 AI 모델의 약점을 이렇게 공개해 줄 수 있게 리포트를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측면이 경량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수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안면 인식 중에서 100% 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는 사람 한 명을 지나갈 때 인식하는 시간이 30초가 걸린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30초당 한 명씩밖에 체크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99.99%를 안면 인식으로 하는데 얘는 0.1초마다 사람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왜? 스루풋,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당 판독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이, 네, 얼마나 작은 CPU, 메모리, GPU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휴대폰, 이런 곳에서 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날리지 디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향후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게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우수한 모델 성능을 가진 모델을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량화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향후 중요해질 거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측정하는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소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좀 공정한 인공지능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대두됐습니다. 보시면 MIT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 피부암 발견을 해서 봤는데 흑인의 피부암을 잘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학습 데이터들이 피부가 밝은 백인들 위주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은 못 맞췄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흑인 남성을 영장류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영장류로 오인하는 이런 사고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AI 모델이 편향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양한 공정한 평가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꺼내야 되는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편향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흔히 말하면 특권 그룹과 비특권 그룹이라고 나누는데 미국에서 백인의 남성은 당연히 데이터 확보가 쉽겠죠. 그런데 흑인의 여성이나 흑인의 소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 확보가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을 나눠가지고 이런 비특권 그룹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게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AI 페어니스 360, 예, 그 다음에 페어니스 인디케이터, 페어런,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실제 편향적이지 않게 우리 AI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향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참여했던 좀 실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시고 식별 추적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실제 이제 법무부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들은 저희가 항상 여권을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위에 쭉 지나가게 되면 위에서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지나가게 만드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RV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안면 인식 테스트의 거의 디펙토인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했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람의 안면 인식을 잘 하느냐를 측정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MDTF라고 해가지고 실제 공항 환경의 워킹스루 환경에서만 이거 측정하는 거죠. 사람을 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몇 초 이내에 인식을 하느냐에서 공항을 지나가는 스루풋 자체를 굉장히 민감하게 측정하는 어떤 연구들을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안면 인식과 이상 행동에 대한 것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들을 보고 이상 행동을 테러범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이제 공항 환경에서는 하지 못하고요,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그래서 상암에서 똑같은 환경들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 액터들을 사용해가지고 공항이랑 유사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평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사 대기 구역, 그 다음에 유인 심사대, 무인 심사대를 전부 이제 요 상암에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직접 액터들을 써가지고 이상행동 데이터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항에서 한 사람당 거의 4시간에서 6시간 뛰어다녀가지고 이상행동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개인정보 위수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19년도 예전 데이터인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얼굴, 그러니까 환한 얼굴 뭐 이런 얼굴도 필요한 건 모았고요. 2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대륙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해서 이제 골고루 그 6개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균등 분포를 해서 요거는 법무부 내의 폐쇄만 환경에서 데이터가 나가지 않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출되진 않았고 오로지 안에서만 테스트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상행동 데이터에서는 이제 요구했던 조건이 2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달린다거나 갑자기 역주행을 한다거나 장시간 물건 방치를 하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 데이터들은 전부 상암에서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평가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일단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MDTF랑 FRVT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썼던 것들은 크게 1대1, 1대1 테스트입니다. 1대1은 뭐냐면 손영수라는 사람이랑 과거의 저의 사진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저랑 유사하게 당긴 사람이랑 비슷하게 사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대1 매칭을 하는 거고, 이걸 왜 하냐면은, 이걸 왜 하냐면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얼굴을 누군가가 저의 여권을 훔쳐가지고 저의 얼굴이랑 합성을 해가지고 마치 저인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대1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1대 N 같은 경우는 1대 N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항에 등록되어 있는 10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지나가면 1000만 명 중에 이 사람이다를 잘 찾는 어떤
예, 잘 찾는 테스트를 1: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여권의 보유기간이 최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저를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저인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서도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나의 현재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의 타임 시리즈한 데이터, 저의 1년 전, 2년 전, 5년 전, 7년 전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좀 이런 게 학습을 하는 게 용이한데 그런 데이터 자체를 구하는 것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돌진을 한다,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누가 봐도 달리는 화면이 있고, 약간 달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대기하는 애매한 이제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 측정을 할 때는 누가 봐도 달리는 구간들은, 네, 달리는 거랑 맞추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사이에 애매한 구간들, 그러니까 막 폰만 잡고 있는 구간은 달린다고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이런 구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루즈 인터벌과 타이트 인터벌을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표들을 측정을 했었고,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8개의 영상으로 500만 원짜리 어떤 GPU 서버에서 이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지만은 여러 개의 카메라로 그거를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자율 주행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적은 자원에서 8개의 풀 HD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암에서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테스트고, 동영상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기 이전에 저희가 실제 저희가 찍었던 영상 일부, 가짜 데이터를 일부를 실제 클라우드에 오픈해서 사전 테스트를 하게 만들고, 실제 상암에서 저희가 찍었던 액터 영상을 가지고 이제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본 테스트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리포트를 발급을 해가지고 결과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한번 이제 테스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재미난 게 실제 AI 모델이 20대, 30대, 40대 같은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런데 10대 미만이나 60대 쪽은 데이터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잘 못 맞추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중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들 위주의 데이터이지, 어린이 데이터거나 굉장히 얼굴의 형태가 많이 바뀐 노인분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잘 발굴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AI 모델의 성능에 큰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전략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지표, 앞에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이것들을 두 가지 세트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측정을 해서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 부록에 넘기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지표에다 설명을 나눴거든요. 이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향후 AI 모델의 성능 지표를 선정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실사례 테스팅 중에 그 실사례들과 또 품질 확보를 위한 전략까지 강연을 해주셨던 분은 어니컴의 손영수 상무님이셨습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상무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무님,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을까요? 인비님이 올려주신 AI 성능 테스트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그 고객들이 원하는 AI 모델이랑 실제 만들 수 있는 AI 모델하고의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고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 실시간으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건 거의 지금 지구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AI 모델이 과연 실제 구현 가능한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나머지는 부차적이지만 구현 불가능한 AI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되게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 관계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현실 가능한 AI 모델이 어디까지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걸로. 네, 실제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테스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중요하다는 답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니컴의 손영수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강연에서는 카카오 클라우드 크레인의 CI/CD를 주제로 카카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의 이주원 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주원 셀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 클라우드의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카카오 클라우드의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크레인의 CI/CD 사례를 통해서 큰 시스템인 신뢰성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겪은 일들과 교훈들을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릴 텐데요. 발표를 좀 더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자료를 보면서 구상했던 이상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계한 부분들을 소개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꿈꿨던 이상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해야 할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소개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CI/CD를 구축하려고 하는 많은 현업자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큰 규모의 클라우드 이제 IaaS 레이어를 이제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수천 대의 하이퍼바이저들과 이제 수십만 대 인스턴스들, 가상 머신 인스턴스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작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작은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설정 파일들과 이제 수백 개의 설정 값들, 그리고 이제 수십 개의 운영 정책들이 이제 어떤 설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배포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내부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들과 잘 연계하기 위한 또 통합하는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상화된 어떤 리소스들, 이것에 이제 어떤 가상화로부터 오는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이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CI/CD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략 1만 피트 상공에서 바라본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 모습인데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설명하듯이 이제 큰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5개 사각형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현업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유기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좀 더 저희 팀의 개발 문화에 맞춰서 이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CI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GitHub을 가지고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이제 레퍼런스에서 소개하듯이 이제 적절한 브랜치 전략들을 가지고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커밋하고 풀 리퀘스트를 올리게 되면은 그 풀 리퀘스트 이벤트를 가지고 빌드 이제 CI 파이프라인에 동작하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적절한 리뷰를 거쳐서 이제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머지된 배포물들은 메인 브랜치에서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면서
이제 뭐 흔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쓰실 텐데 이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고 그 레지스트리로 업로드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들이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배포 파이프라인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배포 파이프라인은 어떤 여러 개발 단계나 어떤 테스트 단계에 따라서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뭐 테스트 환경,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까지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파이프라인들로 전체 배포 프로세스가 이제 자동화되는 것처럼 자동화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이 각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공 실패에 대한 이제 피드백 루프를 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배포된 환경이 이제 배포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시스템의 양상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세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코드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코드로 관리가 되는 장점들 중에 하나는 이제 코드가 주는 재사용성과 어떤 이제 작업 흐름에 대한 기록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 팀이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이상과 현실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개발팀들이 그러하듯이 다소 달성하기 쉬운 CI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 스스로가 욕심에 아니면은 이제 어떤 뭔가 스스로 이제 코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사명감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잘 작성하고 그에 대한 어떤 CI 파이프라인을 잘 작성하고 이제 그렇게 작게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어떤 배포 프로세스나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릴리즈 정책, 그 테스트 환경들에 대한 관리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열심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이제 이 각각의 3가지 단계들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이 저희가 가장 뭔가 의욕이 생겼고 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이 세 프로세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개발 환경을 관리하는 작업 흐름입니다. 이제 그 어떤 서버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였었고요. 이제 이 과정이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모든 과정을 알고 있겠지만 다양한 개발자들을 거쳐서 이제 중간 단계에 온 개발자들이 보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 서버 관리하는 단계들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리소스들의 어떤 그 서버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잘 관리를 해보기 위해서 크게 이제 3가지 단계로 나눠봤었고요. 이제 그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서버가 저희 팀의 어떤 제어권에 오면서 그리고 배포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페이드 아웃 되는 그 순간까지 큰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추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들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실제 우리의 어떤 목적에 맞는 이제 코드들을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봄으로써 이제 작은 단계로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구현이 되고 어떤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개발될 수 있게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작업들은 이프카카오의 2019년이나 이제 올해 발표한 내용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배포 환경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네. 이제 그 배포 코드 안에서도 일부 이제 하드 코딩된 작업들, 값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해내고 어떤 설정 파일, 좀 선언적인 설정 파일들로 만들어 봄으로써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변수들, 컨피그레이션들과 실제 동작해야 할 어떤 펑션들을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인풋이 들어오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 결과물이 이제 서비스 형상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릴리즈 정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딜리버리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씩 소개드려 볼게요. 단순히 이제 릴리즈 하는 게 이제 버전만 찍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버전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크게 공감하고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돌리는 것만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좀 테스트 범위들을 나누고 그 작은 이제 빨리 끝나는 테스트들을 작은 규모 이제 좀 더 이제 그 큰 테스트 그리고 복잡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테스트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프로모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성을 좀 보장해보자. 이제 그 사이에서 발생한 피드백을 좀 빨리 받아보자. 이제 이런 기조로 테스트 환경들 한 3가지 정도로 구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T0라고 하는 이제 어떤 POC나 이제 어떤 기능들을 좀 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POC 환경이 하나가 있고 또 수십 대 노드에서 이제 배포가 되고 테스트가 자동화되는 어떤 이제 밤마다 테스트가 자동화되는 그 나이틀리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이제 서버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을 넘어서는 이제 프로덕션에 나가기 전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 거의 준하는 어떤 안정성 규모로 운영이 되는 이제 스테이지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배포가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 더 복잡한 시나리오 테스트까지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 환경을 3가지로 나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이제 해봤던 게 테스트 과정들, 테스트 범위들을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정비를 해봤었는데요. 뭐 린트나 유닛 테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단순히 CI 환경에서 잘 하고 있었지만 컨피규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뭐 배포 테스트라고 해야겠죠. 네. 이 설정들이 잘 배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설정에 대한 기능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이런 시나리오 테스트들이 또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버전이 관리가 될 거에 서비스 코드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CI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배포 파이프라인, 배포 환경 구성까지도 이제 다 버저닝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서비스가 이런 설정을 가지고 배포가 됐을 때 잘 동작할 수 있을지 보장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모든 코드들이 버저닝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릴리즈 단계를 적절히 이제 정해봤고요. 그리고 테스트 정책을 정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테스트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태그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마다 마스터로 이제 PR을 통해서 마스터로 머지가 되는 어떤 코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이틀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CI 나이틀리라고 하는 이제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나이틀리 빌드를 수행하게 되고 나이틀리 빌드가 어떤 시나리오 테스트, 컨피그레이션 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인지하기 위한 어떤 RC 태그 그리고 이제 RC 태그가 이제 스테이지 환경에서 이제 일정 수준 동작을 하고 여러 이제 테스터들이나 개발자들이 이제 뭔가 이것저것 다양한 또 스모크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됐다라고 하는 RC 스테이블이라는 태그. 그리고 이후에 이 RC 스테이블을 기반으로 프로덕션으로 이제 나갑시다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킹을 하는 어떤 버전 태그가 있고요. 이 해당 버전이 프로덕션으로 나가 있다는 걸 이제 마킹하기 위한 또 프로덕션 태그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별표로 보이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어떤 숫자 형태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인터 형태로 관리가 되는 이제 일종의 포인터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포인터 태그들과 배포 환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그가 프로모션 되는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CI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을 한 피처들이 이제 마스터로 머지되기 전에 뭐 풀 리퀘스트를 리뷰를 하고 뭐 린트를 한다든지 뭐 유닛 테스트 뭐 필요하면 거기서도 간단한 배포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이팅 과정이 거쳐지고요. 이후에 이제 그 마스터로 머지된 메인 브랜치로 들어간 이 배포물들이 이제 CI 나이틀리 태그라는 CI 나이틀리라는 태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CI 나이틀리 태그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T1 환경, 그 이제 클린 슬레이트에서 이제 모든 서비스가 배포되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배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완전히 이제 배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테스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테스트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RC 이거는 이제 좀 배포를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RC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클리 단위로 주 단위로 이제 T2 스테이지 환경으로 RC 태그가 배포가 되고요. 이제 그 배포된 RC 태그에 대해서도 어떤 컨피그레이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개발자들과 이제 또 주변의 내부에서 이제 또 여러 팀들이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어셉턴스 테스트들 그리고 이제 이 배포된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에이징을 거치면서 이제 매트릭에 대한 어떤 양상이 변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저희는 이거는 이제 프로덕션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RC 스테이블 태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적절한 시점이 이제 좀 의사결정이 이제 되면은 이제 버저닝을 하고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스모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거 배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이 또 하나의 이제 CD 파이프라인, CI 파이프라인들로 이루어진 또 파이프라인, 큰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네모의 파란색 네모 아래에 보이는 그 에브리 PR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데일리, 위클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자동화가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지만 이제 프로덕션까지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현재 팀에서 다양한 매트릭들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이 요즘에 이제 핫하는 키워드인 어떤 SRE 관점에서 SLA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이제 SLI들을 정의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달성한 CI/CD 파이프라인을 모두 소개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개발하는 어떤 서비스 아래 이제 CI/CD라고 하는 어떤 큰 비즈니스 도메인이 좀 새롭게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서비스 개발자로 있고, 그리고 이제 QA 팀이나 어떤 이제 운영팀이 따로 존재하는 그 아래에서는 이제 이 CI/CD라고 하는 과정들이 남의 일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일로가 생기면서 이제 잘 챙기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면서는 이 서비스 코드 말고도 이 CI/CD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하나의 이제 서비스 도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기 위한 어떤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 과정들은 이제 서비스 형상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유드린 이 이상적인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굳이 이런 부분들까지 코드로 남겨야 하나? 이제 아까 보셨듯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다 코드로 남기고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 중 한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프로세스가 잘 지켜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테스트 개발 환경을 관리하면서 이제 서버가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제 운영 어떤 히스토리가 잘 관리가 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코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한 팀원이 우리가 가진 개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과정에서도 단지 이제 구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 코드로 인해서 여기를 이제 좀 보시면은 잘 따라갈 수 있어요라든지 이런 식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코드를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인데요. 예. 뭐 개발 이제 컴퓨터 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배우는 문제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그 두 키워드인데 이제 이 도중에 그 큰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이 각각의 과정들이 이제 빨리 디버깅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 중에 어떤 태스크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디버깅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 파이프라인을 동작시키기 위한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파이프라인을 가동할 수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요즘 오픈소스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뭐 젠킨스라든지 뭐 깃허브 액션이라든지 뭐 이제 길랩 워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의 의존적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의존성이고 이제 실제로 개발자가 로컬에서 직접 실행시켜 보기가 힘든 테스트하기가 힘든 이제 코드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젠킨스는 그냥 단순히 이제 뭔가 커맨드 한 줄만 실행할 뿐이고 그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직접 실행시켜 보면서 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질문 1번과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면서 디버깅과 이제 개발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 보는 시간이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뭐 아무리 이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제 결국에 이것은 이제 우리 서비스 코드들이 프로덕션 환경까지 잘 나가기 위한 자동화 과정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뭐랄까 이제 중단시키거나 어프로브를 하려는 과정은 이제 항상 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테스트 조건으로 프로덕션 환경까지 배포가 자동화되어도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에 좀 테스트 코드를 좀 채워야겠는데 아니면 이런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 중에 발생하는 시스템들의 텔레메트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가 일어날 때는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가 이제 재기동된다든지 하면서 뭐 로드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트래픽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좀 빠르게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자동화된 어떤 테스트가 시행되는 도중에도 이 과정에 개발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이 과정을 좀 더 뭐랄까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든지 이 테스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한 방법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 3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트릭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결국 프로덕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 루프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떤 우리 의사 결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이제 이번 주제에서는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클라우드 크레인의 CI/CD를 주제로 카카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 이주원 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셀장님, 참가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지금 남겨주고 계셔서 셀장님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네. 네, 고르셨나요? 네. 네, 그 관리자 분이신가? 네. 그 이제 이름이 이제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릴리즈 빌드를 위한 환경에 대해 버전 관리를 하실 때 별도의 툴을 사용하셨나요? 환경 구성을 위해 도커 등을 사용하면 환경 제한을 위해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떨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 관리자 이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도커 등을 사용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 환경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일단 뭐 시스템D 형태 어떤 시스템 데몬 형태로 프로세스가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이제 올해 모든 이제 저희 크레인 안에 있는 서비스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런타임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도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오는 이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제 컨테이너만의 어떤 서비스 자체가 가진 어떤 OS 의존적인 부분들을 잘 이제 래핑을 해주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의존성, 이제 호스트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어떤 되게 민첩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는, 예. 때 이제 가장 유리한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를 하실 때 별도의 툴을 사용하셨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을 직접 이제 만들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제 되게 간단한 뭐 스크립트 형태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CLI 커맨드 라인 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어떤 서비스 저장소들에 대한 목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 목록들이 이제 일괄로 태깅을 된다든지 일괄로 어떻게 이제 버전이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벌크로 관리를 하기 위한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이제 만들었던 걸로 이제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예, 그럼 질문 받아볼까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때 팀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을 하는지 노하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노하우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이제 다 같이 겪어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겪어보지 않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피부로 체감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느끼게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 같이 문제를 만나는 게 이제 가장 큰 설득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참여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의 이주원 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